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말 배우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뭐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하던 방식 같은 거요? 특히 아이들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또 그걸 기억하고 따라하는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흥미로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소리 기억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특정 말소리를 정확하게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 소리 정보를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수명은 연구자의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제목이 시한 조건에 따른 말소리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 단기 기억 능력 및 음운 작업 기억 능력 비교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만 4세에서 6세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예요. 말소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랑 괜찮은 아이들이 소리를 짧게 기억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그 소리 정보를 머릿속에서 좀 다루는 능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답을 찾아볼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소리를 기억할 때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면서 따라하는 거랑 그냥 속어로만 이렇게 되뇌는 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하는 거요. 그리고 단순히 소리 자체를 기억하는 거랑 그 소리가 나온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이게 같은 능력일까요? 아니면 다른 능력으로 봐야 할까요? 또 말소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일반 아이들과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이 논문에 담긴 아주 흥미로운 발견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우선 말소리 장애, SSD라고 하죠. 이게 뭔지 간단하게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특정 말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렇게 보통 정의하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그냥 발음이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인지 과정이에요. 특히 소리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처리되는지 그거를 음운표상이라고 하던데 이 음운표상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사과라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한다고 할 때 그냥 입모양만 보고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스, 아, 그, 오, 아 이런 소리 정보를 떠올리고 그걸 또 순서대로 조합해야 하는데 이 과정 어딘가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음운 기억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소리 정보를 아주 잠시 동안 붙잡아두는 능력인데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음운 단기 기억, PSTM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랄까 정보를 그냥 잠깐 보관하는 창고 같은 역할이에요. 들은 소리를 수동적으로 잠시 저장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음운 작업 기억, PWM이라고 하고요. 이건 정보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막 반복하거나 순서로 바꾸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작업대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번호를 듣고 잠깐 외울 때요. 그냥 듣고 바로 기억하는 건 단기 기억에 가깝고요. 그 번호를 잊지 않으려고 속으로 막 되뇌거나 아니면 뭐 끊어서 외우거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작업 기억을 쓰는 겁니다. 이 작업 기억이 정보를 좀 더 오래 붙잡아두고 나중에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창구랑 작업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논문에서는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 그 시연 방법에도 주목했다고요. 외현적 시연, 내현적 시연 이렇게요? 네, 외연적 시연은 말 그대로 소리를 내면서 따라 읽거나 중얼거리는 거예요. 공부할 때 중얼중얼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내현적 시연은 소리는 안 내고요. 입모양만 살짝 오물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조용히 되뇌는 방식이죠.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시연 방식이 아이들 기억 수행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비교해 본 겁니다. 소리 내는 게 나을지 조용히 하는 게 나을지 본 거죠. 기억 능력 자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했다는 거죠. 단순히 몇 개나 맞췄냐? 이거랑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냐?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인출 점수라는 건 제시된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맞게 기억해서 말했는지를 본 거고요. 배열 점수는 기억한 숫자를 원래 제시됐던 그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말했는지를 평가한 점수예요.
예를 들어서 3, 8, 1, 5 이렇게 들려줬는데 아이가 3, 8, 5라고 말했다면 인출 점수는 3점이겠지만 순서는 틀렸으니까 배열 점수는 낮아지겠죠. 이 두 가지를 일부러 구분해서 측정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거랑 그 정보의 순서까지 틀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 이게 인지적으로 요구하는 부담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 이전 연구들에서도 순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고요. 연구에는 그럼 어떤 아이들이 참여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만 4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 총 38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이 이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언어나 다른 발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일반 발달 아동, TLD라고 부르는 그룹이고요. 18명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언어 능력은 괜찮아요. 근데 유독 말소리를 내는 데만 어려움이 있는 순수 말소리 장애, Pure SSD 그룹이고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 말소리 문제랑 더불어서 전반적인 언어 발달 지연도 같이 보이는 언어 발달 지체 동반 말소리 장애, SSD with LD 그룹이고 이 그룹도 10명이었어요. 아, 그럼 아이들을 그 그룹으로 나눌 때 어떤 검사 같은 걸 썼겠네요.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네, 당연히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했습니다. 어휘력 검사하고 또 조음 정확도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요. 그룹 간의 언어 능력이라든지 발음 정확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도록 좀 신중하게 참여 아동들을 선정한 거죠. 뭐랄까, 일반 아동 그룹이 당연히 가장 능력이 높고 언어 시체를 동반한 그룹이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식으로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실제로 어떤 과제를 시켰는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과제는 숫자 따라 말하기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친숙한 자극인 숫자를 이용했는데요. 아이들 연령을 고려해서 4개, 5개, 6개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을 들려주고 그걸 기억해서 따라 말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5, 2, 9, 3 이렇게 들려주는 식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숫자 배열을 만들 때 예를 들어 1하고 7처럼 발음이 비슷한 소리가 포함된 배열도 있고 또 2하고 8처럼 발음이 확연히 다른 소리들로 구성된 배열도 있고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비슷한 소리가 많으면 더 헷갈리고 기억하기 어렵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했군요. 그럼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단기 기억이랑 작업 기억은 어떻게 나눠서 쟀어요? 과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제시됐고요. 단기 기억 과제는 간단해요. 숫자를 들은 순서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였어요. 작업 기억 과제는 조금 더 어려운데 들은 순서의 반대로 말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7, 3, 9 이렇게 들었으면 9, 3, 7 이렇게 거꾸로 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과제를 수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연 조건 있잖아요. 소리내서 따라 읽는 외현적 시연, 그리고 속으로만 되뇌는 내현적 시연, 이 각 조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다 측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연구 결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먼저 아이들이 몇 개의 숫자를 기억했는지 그 인출 점수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인출 점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요. 이건 모든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그룹에 상관없이 전부. 속으로만 외울 때, 즉 내현적 시연을 할 때보다 소리내서 따라 읽었을 때, 즉 외현적 시연을 했을 때 숫자를 더 많이 기억했다는 점입니다. 오, 정말요? 역시 이렇게 소리내서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나 보네요. 이건 뭐 일반 아이든 말소리 장애 아이든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서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기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들은 순서대로 말하는 단기 기억 과제가 거꾸로 말해야 하는 작업 기억 과제보다는 당연히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정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순서를 뒤집는 작업이 더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죠.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룹 간의 차이는 어땠어요? 예상했던 대로 일반 아동들이 가장 잘하고 말소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보이고 그렇나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일반 아동 TD그룹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이 순수 말소리 장애 아동, Pure SSD, 그리고 언어 발달 지체를 동반한 말소리 장애 아동, SSD with LD 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건 뭐 말소리 장애, 특히 다른 언어 문제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의문 기억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하고 일치하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아까 시연 방식이나 과제 종류에 따라서 그룹 간 차이가 좀 달라지는 그런 흥미로운 패턴도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상호작용 효과. 그게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인데요.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요. 순수 말소리 장애 아동, 퓨어 SSD하고 언어 지체를 동반한 아동, SSD with LD. 이 두 그룹 사이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 두 그룹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요? 어떤 조건에서 그랬나요? 주목할 만한 조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서, 그러니까 외연적 시연, 좀 어려운 과제인 거꾸로 말하기, 의문 작업 기억을 할 때였고요. 두 번째는 속으로 외우면서 내연적 시연, 비교적 쉬운 과제인 순서대로 말하기, 의문 단기 기억을 할 때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소리 내는 게 어려운 과제에서 도움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쉬운 과제에서는 원래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소리내면서 어려운 과제를 할 때 어쩌면 이 소리내어 말하기라는 행위 자체가 특히 언어 지체를 동반한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어서 순수 말소리 장애 아이들과의 수행 능력 격차를 좀 좁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현적 시연이 어려운 과제의 부담을 좀 덜어줬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경우, 속으로 외우면서 쉬운 과제를 할 때는 이 과제 자체가 두 장애 그룹 모두에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근본적인 능력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려고 애쓰는지, 시연 방식, 그리고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억 종류에 따라서 장애 그룹 간의 수행 능력 차이가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몇 개를 기억했느냐 하는 인출 점수만 봐도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는군요. 그럼 순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보는 배열 점수 결과는 어땠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배열 점수 결과도 전반적인 경향은 인출 점수하고 비슷했습니다. 역시 소리내서 따라 읽었을 때 외현적 시연, 순서도 더 잘 기억했고요. 그냥 순서대로 말하는 과제, 의문 단기 기억과 거꾸로 말하는 과제, 의문 작업 기억 보다 순서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룹 간 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아동 TD가 제일 잘했고 그 다음이 순수 말소리 장애 아동 퓨어 SSD, 그리고 언어 지체 동반 아동 SSD with LD 순서였죠. 아, 그럼 배열 점수에서도 그 흥미로운 상호작용 효과 그게 나타났나요? 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열 점수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는 인출 점수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주목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요. 순수 말소리 장애 아동 퓨어 SSD하고 언어 지체 동반 아동 SSD with LD 이 두 그룹 간의 배열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 다시 말해 두 그룹의 순서 기억 능력 수행이 거의 비슷해진 조건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요? 어떤 조건들이었죠? 인출 점수 때보다 더 많았다고요? 네, 크게 세 가지 조건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졌어요. 첫째는 소리내어 따라 읽기, 외현적 시연, 플러스 거꾸로 말하기, 의문 작업 기억. 이건 인출 점수 때랑 같죠? 둘째는 속으로 외울 때, 내현적 시연 플러스 순서대로 말하기, 의문 단기 기억. 이것도 인출 점수 때랑 같고요. 그런데 세 번째가 추가됐어요. 속으로 외울 때, 내현적 시연 플러스 거꾸로 말하기, 의문 작업 기억. 이 조건에서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속으로 외울 때는 과제가 쉽든 순서대로 말하기, 어렵든 거꾸로 말하기, 상관없이 두 장애 그룹 간의 순서 기억 능력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네요? 야, 이건 진짜 중요한 발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 결과는 뭘 시사하냐면요. 소리 정보를 단순히 몇 개 기억하느냐 하는 그 양의 문제보다도 들은 소리 정보의 순서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그걸 머릿속에서 배열하는 능력, 이게 말소리 장애 아동들에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더 심각한 어려움일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조용히 속으로만 처리해야 하거나 내현적 실현, 아니면 정보 조작이 필요한 복잡한 과제, 작업 기억으로 가면 말소리 문제만 있는 아이나 언어 지체까지 같이 있는 아이나 순서 배열에서는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어서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억 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소리 정보를 머릿속에서 처리하고 조직화하는 그 과정 자체의 어려움이 말소리 장애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리의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 이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소리 기억 능력, 특히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아이들의 실제 언어 능력, 예를 들면 발음 정확도라든지 어휘력 같은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도 연구에서 분석했겠죠? 네, 당연히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이 4가지 기억 과제에서 얻은 점수들 있잖아요. 외연적, 내연적 실현 각각에서 단기 작업 기억의 인출 점수 및 배열 점수, 이것들과 실제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들, 예를 들어 자음 정확도,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표현 어휘력, 스스로 사용하는 단어 수, 그리고 수용 어휘력, 알아듣는 단어 수, 이 지표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관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기억과제 점수가요, 자음 정확도, 표현 어휘력, 수용 어휘력과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소리 기억 능력, 양적인 측면이든 순서적인 측면이든 좋을수록 발음도 더 정확하고 아는 단어도 많고 사용하는 단어도 많다는 뜻입니다. 오, 다 관련이 있었군요. 특히 어떤 능력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용 어휘력, 그러니까 단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소리내어 따라하면서 순서대로 기억하는 과제, 외현적 단기 기억의 인출 점수는 수용 어휘력과 아주 강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리 정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렇게 어휘를 늘려가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거죠. 음운 기억, 특히 작업 기억이 언어학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여러 이론들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이 논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던 간에 일단 소리내서 따라하는 것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점. 둘째는 말소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소리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특히 그 소리의 순서를 기억하고 배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이런 어려움의 정도가 아이가 어떻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지, 시험 방식, 그리고 과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기억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말소리 장애라는 것이 단순히 입이나 혀의 움직임 문제, 즉 발음 습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지적인 정보 처리 과정, 다시 말해 머릿속에서 소리 정보를 다루는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열 점수라는 그 순서 기억 측면을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단순한 기억 용량을 넘어서 소리 정보의 조직화 능력까지 살펴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논문에서도 저자가 스스로 몇 가지 제한점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연구자 본인이 솔직하게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숫자를 따라 읽는 그 시연 과정 자체에서 혹시 오류가 있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잘못 읽거나 빠뜨리는 거요. 그 오류 자체는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부정확한 시연이 기억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둘째는 배열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정말 순서를 잘못 기억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소리 장애 아동 특성상 발음이 부정확해서 순서가 틀린 것처럼 들린 건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셋째는 숫자라는 좀 특정한 자극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실제 말소리의 의문적인 특성을 다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소리 조합, 즉 비단어, 넌월드를 이용한 후속 연구 같은 걸 제안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한 아동 수가 그룹별로 봤을 때 특히 장애 그룹은 각각 10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더 세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소명한 연구자의 논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리 기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소리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냥 듣고 저장하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연습하는지, 소리 내서 하느냐, 속으로 하느냐, 또 어떤 종류의 기억을 요구하는지, 단순히 저장하느냐 아니면 조작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특히 말소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들은 소리 정보를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착착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더 큰 도전일 수 있다는 점이 참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네, 이 연구 결과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연구는 어떤 아이들이 왜 말이나 언어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단순히 입 근육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 깊은 수준의 인지적 처리 능력, 특히 소리 정보의 순서를 다루는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가정이나 치료, 교육 현장에서 자,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보자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나 전략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억 활동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주어진 숫자 배열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소리 정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능력의 차이가 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소리 패턴이나 단어, 예를 들어 처음 듣는 아주 길고 복잡한 단어를 학습하는 데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나아가서는 외국어를 배우거나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